안녕하세요. 아주 착하고 순한 효자, 효녀를 둔 애엄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내 새끼들 자랑이나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예비 시모 입장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다 잘 살고 화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합이 잘 되어도 자식 낳고 망하는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이 천사 같은데 오히려 부모들이 못나서 인생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불행 때문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매 순간 지옥인 사람들과 달리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하고 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온전히 자녀들이 겪기도 해봐야 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겐 겨우 얻은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함부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던 저는 예비 며느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 나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게 며느리 복은 주어지지 않은 건지 지나고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새 식구 하나 들어올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효자이기만 하던 제 아들이 그렇게나 악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직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요. 남편과 거제에서 살다가 사랑스러운 우리 연년생 자식들을 낳고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옮긴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남편이 어장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제에서 일을 친구 소개로 욕지도라는 섬을 알게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욕지도에는 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 욕지에서 키우다가 고등학교 때부턴 객지로 보내 애들을 자취시켰습니다. 섬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은 군말 없이 효자 효녀로 잘 자라주었어요. 사교육이 어려운 욕지라는 지역에서 겨우 교회에 아는 지인 딸에게 과외비를 주고 수학을 배우게 한 것 말고는 따로 공부를 시킨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애들이 알아서 성적 관리까지 잘 하더라고요. 욕지 학교 안에서 1, 2등을 하는 성적이었지만 사실 객지 친구들과 직접 겨뤄보지 않은 성적이기에 저랑 남편은 애들 공부 실력에 관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특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도 전교 5등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때도 신기하기만 했는데 고3이 되고 수시 입시를 지원할 때 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다음 해에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 특이하게도 딸이 의대의 길을 가니 아들도 누나를 따라 의대를 가게 된 경우거든요. 저랑 남편은 우리 자식들이 둘 다 의사의 꿈을 가졌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강요한 건 절대 없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착실하게 자기 살 길을 이룬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애들 덕분에 졸지에 우리는 섬에서 자식 농사 잘한 집안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참 걱정 없겠다며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사실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려 의사 자식을 둔 제게도 자식을 향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참 잘 커주었는데 제 마음속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애들이 가족 꾸려서 오순도순 살길 바라거든요. 더 이상 우리 뒷바라지는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그만 자식들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둘은 똑같이 의사를 하더니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마저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녀석이라도 가정을 만든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건만 애들은 영 직장일 말고는 관심이 없대요.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언급하면 둘 다 하하 웃기만 할 뿐 전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들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말은 즉 가정 이룬 사람들을 빈번하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쁜 아기들을 보고 사이좋은 가족들을 보면서도 애들은 돌부처 마냥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대요. 남편은 애들 알아서 자라니까 그냥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라고 하길래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죠. 그렇게 나이 1살, 2살 먹어가던 중이었어요. 차츰 애들 결혼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워낙 효심이 깊어서 주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 매번 섬에 들리는데 한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착하긴 하겠구나. 너 아직 레지던트인가 그거라면서 한창 바쁠 텐데 어떻게 인연이 다 되었을까?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예비 며느리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대답도 못하고 그저 표정만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뭔가 말해주길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입술을 뗄 때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곤 조심스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말하는 아들의 발언에 저는 타들어간 심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들떴던 제 기분은 금세 바닥을 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딸도 아들의 고백이 황당했는지 참지 못하고 먼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미쳤냐? 미혼모?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미혼인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어? 네가 뭐 하나 하자 했기를 한번 갔다 오기래. 심지어 나이는 또 얼마나 어려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지.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쓸데없는 이유로 신우질 할 생각만 해봐. 나 그런 거 가만 안 놔둬.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먼저야. 듣자 하니 아들은 다름 아닌 애가 하나 있는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행동을 보면 이미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마음이 깊어진 사이처럼 보였어요. 딸의 만류에 아들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데 그날 아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저랑 딸은 단번에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아들 결혼 허락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분명 말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너 그 결혼하는 순간 인생 쪽나. 네가 의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 아니면 너 개인 병원 차릴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결정하던지 뭐하러 급하게 진행해? 그래, 네 누나 말이 맞다. 왜 하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결혼도 이 사람 저 사람 몇 번 겪어보고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건 너무 섣부르다 아들아. 아이씨, 왜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언제는 나더러 결혼 좀 하라며?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또 난리야? 내 결혼이야. 똑똑히 말하는데 이 결혼 막으면 나 다신 이 집 안 들어와. 다들 나랑 평생 연 끊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아들은 우리가 예비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반대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몰아붙였겠죠. 아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슬쩍 한 소리 얹기만 하려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패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솔직히 때리지만 않았지 사실상 눈빛으로 저랑 남편의 목을 조른 거나 마찬가지인 태도를 보였어요. 속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런 면모가 있는 줄도 몰랐고 도대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푹 빠졌나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날 정말 용기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감사해야 될 지경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전화 받은 목소리에는 저항기가 많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들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들이 술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같이 육지에서 자란 친구였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섬에 들어왔다가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인연으로 반가워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섬 밖에서 몇 번 만났다가 사이가 깊어졌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아들 동창이라고 해도 워낙 까마득해서 어떤 친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 뭐 네가 어련히 잘 봤겠지. 그래도 정말 각오 많이 해야 될 거야. 남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엄마, 나 소아과 의사야. 내가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봤겠어? 내가 남의 애를 다뤄도 수백 명을 다뤄. 애가 아직 어려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저랑 남편은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끝내 자식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부모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덕에 아들은 성질을 많이 죽였어요.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꽤 경계를 푼 것이겠죠. 아들이 제대로 날짜를 잡아서 예비 며느리를 섬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결혼 인사니까 저는 딸까지 있는 주말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대답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나가 혜영이 좀 괴롭히고 그랬대. 혜영이가 우리 누나 무섭다고 최대한 안 보고 싶다네.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내가 다 쪽팔려서. 그래도 내가 한때 누나 존경했었거든? 이젠 누나란 사람이 제일 최악이야. 늘 목표를 이루고 사는 누나가 멋있다며 누나의 발자취를 따르던 게 우리 아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란 존재가 나타나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쨌든 저도 학창시절 딸의 행적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 못 본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결혼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아들 부탁대로 딸에겐 예비 며느리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연차를 내고 평일 시간에 맞춰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참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좀 사람이 음침해 보인달까?
나름 어른 집에 온다고 신경 써서 머리를 묶었는데도 잔머리를 정리 안 해서 그런지 지저분해 보였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다크서클이 있어서 어딘가 우울하고 기운 빠져 보이는 상이었어요. 인상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를 고운 눈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들어와서도 저랑 남편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죄인처럼 바닥만 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랑 둘이 같이 들어오는데 아들 품에 예비 며느리 애로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은 했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또 한 번 심장이 철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저런 여자의 짝을 우리 아들이 자처해서 따라붙었잖아요. 엄마로서 제 아들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고 있나. 이렇게 힘든 결혼 마음 먹었으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어필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가씨 힘든 사정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있어요? 삼촌이 하나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셔. 너무 몰아붙이지 마. 혜영이가 이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낙인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옆에서 혜영이 자존감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면 돼. 제가 보기엔 예비 며느리한테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끔뻑 넘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움찔거리기만 하더니 답이란 답은 우리 아들이 대신해서 예비 며느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꼴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냐고 눈짓을 주면 남편은 고개만 젓더군요.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것도 없고 해줄 말도 없을 만큼 단념한 것이겠죠. 남편 마음이 읽히고 나니 저 또한 속상한 감정을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게다가 직접 제 눈으로 예비 며느리의 꼴이 생각보다 더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붙잡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알죠?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맞잖아요. 적어도 경제력까지 우리 아들한테 기대려는 거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집을 우리 쪽에서 해줄 테니 혼수를 그쪽에서 해결할래요? 그래선 안 됐었는데 저는 일부러 예비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도망치길 바래서 좀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라고 아이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돌아가신 사돈들의 귀한 자식일 텐데 저도 남의 자식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들만 생각을 해야 했고 제 아들이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같이 시작하고 같이 꾸려나가고 같이 아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살길 원했다고요. 이렇게 소박한 삶이 이토록 어려운 소망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언들은 제가 아들의 동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서 아들의 성화가 뒤따를 거란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천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사항을 불러일으킬지는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퍼다 부어준 돈이 얼만데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짓거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하지 마. 나 이제 이 집 자식 아니야. 두 분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천륜이 끊어진 건 명백히 두 분 탓이니까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으면 싶네요. 아들은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급하게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와 부축하면서 이제 그만 아들 인생은 신경 쓰지 말자고, 아들이 저리 매몰차게 얘기를 했어도 말뿐일 거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또한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서름을 토로했어요. 순하기만 한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게 서럽고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도통 몰라서 답답함에 눈물만 나왔어요.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저는 끝내 이 사실을 딸한테 알리기로 했어요. 한동안은 아들 생각에 끙끙 앓느라 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딸한테서 안부 문자가 오는 덕에 딸에게 하소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바로 저의 울적한 목소리를 알아채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조리 말해주었는데 딸이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쌍욕을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곤 곧 제게 자기 학창시절 때 있었던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주었는데요. 와, 진짜로 걔가 걔래? 완전 어이없다. 걔 도벽 있었어.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한 번 말한 적 있을 텐데. 걔가 여자애들 생리대며 화장품이며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아? 여선생님 안경까지 훔쳐서는 그 선생님 바로 다음 해에 나가버렸잖아. 그년 설마 내 동생이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들러붙은 거 아니야? 딸의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분명 예비 며느리가 우리 딸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들었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던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오히려 자기의 왕따 처지를 잘도 이용했는데 일부러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는 혼자 남았을 때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 물건까지 훔쳤다가 딸이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뜯고 싸운 적 있었다네요. 그 사건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딸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학생은 우리 딸 머리핀을 들고서 자기 거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학생한테 새 머리핀을 살 수 있는 용돈을 주면서 상황이 무마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그 억측스러운 학생이 제 예비 며느리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도벽이란 거 과거일 뿐이고 철없는 시절 저질렀던 실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일 때나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아들 배우자로 과거 도벽 이력이 있는 여자가 들어선다는 게 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잘할 줄 모르는 문자까지 이웃집 자식한테 배워서 장문의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들에게서 쌍욕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자기는 이제 엄마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길래 저는 철렁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으스러질 길로 향하는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막막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도 직접 지옥을 겪고 혼쭐 나봐야 된다며 내버려 두자고 했는데도 이게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식을 강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겠지만 엄마인 저는 내 자식이 최대한 나쁜 길은 피해가도록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간 소가리를 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 있는 객지로 좀 나갔다 오자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남편도 아들 내버려 두라면서 신경 안 쓰는 척해도 속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들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마음에 걸렸는지 제 제안을 흔쾌히 수긍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딸한테 물어 아들 자취방 주소를 얻었어요. 당시 아들이 제 연락을 일절 무시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저희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 걸 말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눈깔 돌아서 부모도 모른다고 이대로 갑자기 찾아가면 무슨 폐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들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대로 일이 잘못되면 영영 우리 아들을 보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들의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꼴만 되겠죠. 최악의 최악까지 예측을 했고 마음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영원히 안 보고 살지언정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때려야 될 것 같았어요. 딸도 할 일 마치고 아들 집으로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아 보고 정말 안 되면 아들을 놓아주기로 결단 내리며 아들이 지내고 있는 부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각오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갑자기 쿵쾅대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참이나 별다른 기척 없다가 뒤늦게 문이 확 열렸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문 열기 전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 안 하고 문을 연 건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제 아들이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는 거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오빠한테 연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빠한테서 별말 없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안 받으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침이라니? 설마 둘이서 동거하는 건 아니죠? 예비 며느리는 그저 제 질문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질문에 옳게 대답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니 어딘가 모르게 뒤 구린 징조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편한 옷차림을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더 묻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걸음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정신 딴 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있어야 될 우리 아들은 없고 웬 백팩을 맨 아저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한테 누구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삼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왜 주인도 없는 집에 객식구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도 아는 사실이야? 그럼요. 제가 오빠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드렸을까 봐요. 그리고 저희 삼촌 크게 몸 안 좋은 거 아니라서 외출도 가능해요. 삼촌, 이제 그만 가봐.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 돼서. 예비 며느리는 성급하게 그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당연히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해 보였는데 그날 다시 만난 예비 며느리를 보니 과거에 제 딸과 머리채를 뜯고 싸웠다는 학생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슬쩍 인사만 하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가방 지퍼를 덜 잠갔는지 가방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아들 시계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시계는 아들이 의사 면허 땄을 때 제 남편이 고생했다고 사줬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리 아들 거랑 똑같은 게 맞나 확인하려고 그걸 주우려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냅다 주워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순간 지난번 딸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도벽증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설마 내 아들 물건 훔쳤어요? 저 사람 삼촌 되시는 분 아니죠? 저렇게 팔팔한 아저씨를 어느 요양병원에서 받아준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같이 내 아들 집 털어먹으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그런 말은 실례죠. 제가 여기서 오빠랑 동거하고 있는 게 마음에 또 걸리시나 본데 전 그냥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탓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말도 이렇게나 잘하는데 그날 인사 와서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요, 아가씨.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야. 여기서 똑바로 고백하는 게 좋을걸? 개망신 꼴 겪고 나서 입 털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돈 없고 애 덜렁 있으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어쩌라고요. 저처럼 미혼모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미래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악독 시어머니신 거냐고요. 목청 한번 크다. 나는 또 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고 얼마나 속에 불이 났었는지 아니? 지금 보니까 얘가 미혼모를 아주 권리처럼 이용하네? 옛날에도 왕따 자처해서 도벽을 습관처럼 일삼았다고 들었는데 그 버릇을 이렇게 응용시켰니? 미혼모면 너처럼 시엠이 될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눈깔 부릅떠도 된다는 거냐? 어디서 쌍심지를 켜고 어른을 똑바로 노려봐. 저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의 상실된 인간성을 보곤 계속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자중시켜줬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래도 아까 뛰쳐나갔던 아저씨 백팩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시계가 나온 걸론 확신 갖기가 일러서 제 눈으로 다른 증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언제 울었냐는 듯 바로 저를 뒤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려니까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면서 그 앞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훔친 거 아니라고요. 아까 그 시계 때문에 이래요? 그 시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삼촌도 그런 시계 있다고요. 별 가짜는 걸로 오빠랑 저 떼어놓을 생각 마세요. 저 절대 오빠 옆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볼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떳떳하고 결백하면 뭐가 두려워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니? 이참에 내가 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도록 만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를 붙잡고 있어주길 부탁하고서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겨우 두 발 내디뎠는데 저는 바로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난리통 속에 아기가 혼자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아기 주변으로는 제 아들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랑 액세서리에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치 다 펼쳐놓고 골라서 빼놓은 것처럼 헤집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방 정리 중이었다고요. 저 원래 방 청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든지요. 누가 뭐랬니?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들까지 불러서 삼자대면 하자꾸나.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어? 저는 바로 아들한테 문자로 호출을 했습니다. 평소 제 문자도 씹던 아들은 그 연락만큼은 무시를 못하겠는지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집안 꼬락서니를 보고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더라고요. 아들을 불러낸 건 저였는데 정작 아들은 저한테 화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니라고 했지? 혜영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차먹을 거야? 이 집 당신들이 해준 거라서 생식이라도 내고 싶었어? 어차피 명의가 내 거라서 내 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목청을 높였는데 눈가에 불끈 힘이 들어간 아들의 눈빛에 저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조여오면서 숨을 쉬는 게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이 나섰는데 남편은 생전 자식들한테 손찌검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들 뺨을 날렸어요.
한 대로 부족해 2대까지 날린 후 마지막엔 아들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 중심을 넘겨뜨렸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이따위로밖에 못 키운 게 죄지.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이 집 갖고 영영 사라져버려. 내가 너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불효 새끼 같으니라고. 아들도 평생 부모한테 맞은 적이 없었다 보니 자기 아빠한테 맞은 게 나름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웬만해서 애들 삶에 크게 간섭질하는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애들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한없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올렸으니 아들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놀랐는걸요. 근데 우리가 아들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 있었던 걸 몰랐어요. 남편의 손찌검이 아들의 반항기를 더 끌어올린 셈만 돼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난 아들이 남편에게 무섭게 돌진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요. 한 대 칠 기세로 주먹까지 올리길래 제가 급하게 아들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자 2사람을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예비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당장 와서 말리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그년 얼굴에서 이미 내 아들은 자기한테 눈이 멀었으니 부모님 같은 거 안중에 없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를 보고 비소를 슬쩍 올리는데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살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을 그날 처음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 사람처럼 안 보였죠. 그리곤 그 두려운 마음이 곧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이 너무 미워서 저는 결국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너희들 사이에서 손 뗄 테니까 제발 저리 나가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불씨가 확 죽은 아들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곤 꼴도 보기 싫으니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최악을 더한 일이 발생해버린 셈이었어요. 아들은 저희더러 자길 호적에서 빼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코빼기도 비추지 말라고 했죠. 너무 속상했지만 우선 그날은 아들과의 대화는 틀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와 동시에 딸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워낙 정신없던 터라 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들어오자마자 더 놀란 건 딸 뒤로 경찰이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이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자 경찰들이 예비 며느리를 붙잡았고 집주인인 아들에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했죠. 그때 딸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도둑년 새끼야 하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달려들어서는 가방에 넣어온 5kg짜리 소금을 꺼내 예비 며느리 머리통에 좌르륵 부었습니다.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예비 며느리는 손도 쓰지 못하고 소금 범벅이 된 채 비명만 질렀어요. 이년이 옛날 버릇 남 못 주고 또 도벽증 도졌네? 옛날엔 내 머리핀을 네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 내 동생을 네 거라고 우길 참이니?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을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밑에 네 삼촌이라는 원조교제 애인 잡혀있거든? 내 동생 물건 다 뱉어내고 쳐 울고 있으니까 가서 나란히 부둥켜 안고 질질 짜라. 딸이 예비 며느리의 이마를 퍽퍽 밀면서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가 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서 저런 악에 바친 고함이 나오는 게 또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녀석들이 미치면 더 겁나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본성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고 분하면 내재되어 있던 저런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들이 보는 앞인데도 더는 이미지 관리 없이 평소와는 이질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나도 이깟 집안 진절머리 나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었어. 오빠 도장만 찾으면 나가려고 했다고. 아씨, 다 망했잖아. 아, 짜증나. 아, 이번엔 도장이었어? 나이가 먹으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럼 네 말은 내 동생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네. 내 동생이 의사 됐다는 건 동네에 소문 퍼져서 이미 전해 들은 사실일 테고 나이 먹고 추하게 욕심만 날로 과해져서 어쩌냐? 그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너도 의사 됐겠다 얘. 잘난 척 하지 마. 옛날부터 언니가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게 재수없었어. 의사가 뭐 대수야? 그래봤자 나처럼 촌뜨기인 건 똑같은 처지면서. 이게 촌뜨기를 무시하네? 촌뜨기도 해내는 의사를 너는 못하고 도둑질만 해댔지 않아? 뭔 자신감으로 의사를 얕볼까? 촌뜨기 무시하려면 적어도 너처럼 상식 없이 손버릇 나쁜 애들한테나 해야 제대로 무시하는 거지. 어줍잖은 수준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열등감밖에 안 된단다 이 도둑년아. 딸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대화에서는 예비 며느리의 인간성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 다 놀랐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심하게 충격 먹은 것 같았어요. 바짝 경직되어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예비 며느리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완벽하게 정신을 차렸으면 해서 좀 더 쐐기를 박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년 뒷주머니에 있는 전자담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명색의 악이 엄마라는 사람이 영 깡통이구나. 네 아들은 무슨 죄니? 도둑질하는데 이용하려고 애 낳았니? 동정심이 필요해서? 네 아들 네가 엉망으로 키우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닌데 내 아들까지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건 나 못 본다. 어디 철딱서니 없이 도둑질이야?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반성해. 저는 전자담배를 예비 며느리 입에 쑤셔 넣어주고 경찰에게 그만 가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참고인으로 같이 동행하면서도 내내 얼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식구는 전부 아들 집에서 잠자코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 늦은 밤이 되어도 귀가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자책을 심하게 해서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연락까지 안 되니까 점점 불안해져서 저는 바로 아들 찾아 나가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딸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군말 않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웬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불안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급하게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아들에게 향했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돈에 미쳐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버려도 엄마 아빠 탓 안 할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아들이 말하길 예비 며느리에게 끔뻑 넘어갔던 이유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삼촌이 자기 개원하는 데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 이미 삼촌이란 존재는 돌아가시고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아들을 깨어내기 위한 예비 며느리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예비 며느리는 함께했던 원조교제 아저씨랑 나란히 절도죄 형량을 받고 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처리된 이후 아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식구는 아들의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주었고 용서는 그 뒤에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미안한 만큼 가족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버리네 마네 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아들에게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족에게 둘도 없는 효자 아들로 돌아와 준 건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예비 며느리의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비혼주의를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저 아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했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에겐 이번 일이 꽤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다네요. 세월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것밖엔 따로 수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별난 예비 며느리 한번 겪고 나니까 괜히 저도 애들한테 결혼을 부추긴 행동을 조금 자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제가 너무 결혼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말면 말고의 풍습뿐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녀들이 저의 곁을 결혼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저의 곁에서 즐거운 웃음 많이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새 식구도 좋지만 다들 저와 다르게 본래 내 혈육을 아끼고 존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한 날 되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여성으로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도 무겁게 가슴에 남아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털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한번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이모 집에 저를 맡겨두었습니다. 이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없었는데 제 나이 3살 때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3살이면 한창 예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모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모는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이모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월급을 받으면 이모에게 저를 키우는 값이라고 생활비를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모가 더욱 저에게 복덩이라며 잘해주셨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8살이 되면 집에 혼자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며 8살이 되면 꼭 같이 살 수 있게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6살 때 한 약속이니까 저는 2년만 더 기다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모가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해도 친부모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모는 서운해하시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좋지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모는 제가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시고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이모는 제 나이 7살 때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적처럼 생긴 아이라며 정말 기뻐했고 이모부 또한 그런 이모를 공주처럼 받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친척 동생이 생기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정말 가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낳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친구들이 동생 자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배 아팠는데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8살이 되기 직전 이모는 사촌 동생을 출산했고 저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작고 예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부모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모와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소리를 높이며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8살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주눅이 잔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이모가
그때부터 저는 군 식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사촌 동생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저도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질투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저에게 차가운 말투를 쓰고 제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저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방은 우리 아이가 써야 하는 방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니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와주시긴 했지만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이모가 차가워졌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시며 저에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모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꿋꿋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참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 지나가고 9살이 된 어느 날, 제가 폐렴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앓게 되었고 이모는 사촌 동생에게 옮기기라도 할까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에게 병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겠죠.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모 집으로 오시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는 끙끙 앓던 도중에 이모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게 된 저는 고열로 장례식장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일주일간 입원을 한 뒤에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도 하기 전에 이모는 저를 짐덩어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부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이모는 그런 이모부에게 매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좋아서 애를 맡게 된 줄 알아? 언니가 죽어서 짐덩어리가 생긴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이 되어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은 우리 자식보다 얘가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정심이 아무리 넘쳐도 그렇지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럴 때마다 이모부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저를 방에 들여보내셨고 꼭 싸움 끝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지금은 실컷 뛰어놀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모부도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모부는 항상 저와 사촌 동생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것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새 옷을 살 때에도 어떻게든 제 옷 한 벌을 사주시려고 이모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모와 이모부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모부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 입히고 먹이고 할 돈도 모자라는 와중에 뭐 예쁘다고 군 식구한테 돈을 써? 지금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는 거 늦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자기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애 걷어둔다고 보험금은 다 수령해놓고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천벌받아. 여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그 보험금 다 썼겠다. 푼돈이야 그거. 저는 그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고 최대한 이모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입고 안 쓴다고 해도 저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죠. 밥 먹을 때도 사촌 동생과 저의 반찬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소풍 갈 때도 도시락 한 번을 싸주지 않아서 늘 1,0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식비나 우유값도 전부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모에게 그 돈 달라는 소리를 쉽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급식비를 밀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모는 그게 또 자존심 상한다며 저를 혼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군 식구로 살게 된 지도 꽤 흐르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잠시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명함을 받은 주소로 찾아가니 저에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트레이닝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춤, 노래,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배워야 한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을 우울해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자 이모부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모는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하시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누가 너한테 연예인 하라고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부는 하고 싶으면 트레이닝비를 주겠다고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모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된 마당에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모부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신선한 마스크는 찾기 힘들다. 돈이 부담되면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 연예인이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하시면서요. 트레이닝비를 깎아주겠다고 300만 원만 내라고. 원래 6개월 트레이닝 비용이 700만 원인데 파격 할인해주는 거라며 저에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모부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며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서 바로 그 회사에 돈을 주었고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연예 기획사가 아닌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고 순진한 학생들을 꼬셔서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한 뒤 그냥 대충 연기 수업만 받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모에게 눈물 콧물 쏙 빠질 만큼 혼이 났고 이모부는 저를 토닥이면서 그런 게 전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에게 대역죄인이 되었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되자 저는 기숙사가 딸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대학을 갈 마음 또한 없었기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제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부는 저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이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모가 드디어 저를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결정을 참 잘했다며 고등학교 등록금은 내주시겠다고 선심을 쓰셨거든요. 저는 결국 이모부의 반대에도 짐을 싸서 대전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모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학교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간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기숙학교에는 저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이모부 연락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대전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모의 가족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결과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경력이 있는 사무실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차 직장인이라고 치기에 제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 꽤 이득으로 작용이 되어 새 직장을 잘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세무 보조를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숫자와는 꽤 친하게 지냈었기에 한두 달 지나니 일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직장에서 제가 서류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손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날카롭다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다뤘던 거죠. 제 부주의로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소리에 맨몸으로 뛰어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뛰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낮 시간대라 그런지 응급실에 환자도 별로 없어서 저는 바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을 달려갔다 보니까 지갑을 까먹고 들고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항생제 링거를 한 통 다 맞고 가라고 하셔서 서너 시간 정도는 응급실에서 보냈는데 시간을 보니 직원들이 다들 퇴근을 했을 시간이더라고요. 지갑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응급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일 갚겠다고 해도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세무사님 중 한 분이 미진 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계산은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내일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미진 씨. 제가 병원비 결제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상당히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힐끔힐끔 저를 훔쳐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불쑥 응급실에 나타나서 병원비를 결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씨름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제가 꼭 갚겠다고 내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땀을 막 닦으시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팔뚝에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하고 돈으로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창과 방패도 아니고 제가 계속 돈으로 드리겠다 하면 과장님은 저에게 밥으로 사주면 좋겠는데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앞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 제가 하는 말이 거절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박박 우기니까 진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응급실 앞에 서 있는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택시를 쫓아오는 듯 보였던 과장님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에서 그 과장님을 마주쳐도 은근히 피하고 대화를 차단하면서 지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오래 지켜봐왔다. 자기랑 같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 며느리 구한다.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 문자만 올 때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됐는데 제가 하도 무시를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까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러 저에게 복사 좀 해달라, 프린트 좀 해달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그 과장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우리 노총각 드디어 장가가냐고 은근히 저랑 붙여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여기만한 사무실 찾기가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해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도 못하고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가 체력 하나는 좋아서 밤에도 잘한다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과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밤일을 잘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노총각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자니 당장 취업할 곳도 없고 저는 절벽에 내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라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과장님이 회사 끝나고 저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사무실 불 꺼지는 걸 확인하며 아래에 떡하니 서 있는데 의심이 들어서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야밤에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띵동띵동 벨을 누르는데 무슨 스토커 같더라고요. 문 좀 열어봐요. 미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다니. 미진 씨도 여지 준 거 맞잖아요. 집에 잠깐만 들어갈게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건지 10분 만에 도착을 했더군요. 경찰이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니까 뻔뻔하게도 이 집에 있는 게 자기 여자친구다. 싸워서 화 풀어주러 온 거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연 다음 그 틈으로 스토커라고 애인 사이 아니라고 경찰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경찰도 난감한지 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좀 써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저 스토커랑 분리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죠. 결국 과장님은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는데 출근을 하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대표님까지 저한테 혀를 차면서 뭘 이런 걸로 예민하게 신고를 하고 그러냐고 오죽 좋으면 저러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표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뭐 진전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으니 한순간에 백수가 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원서도 넣고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이니까 저 하나 취직할 곳은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저도 스펙이라는 걸 좀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엑셀,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온 사람이 32살인데 무척이나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격도 괜찮은 편인 건지 수강생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 사건 이후에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소극적인 면이 도드라지면서 수강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강사님이 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다 가자고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불러내어 주셨고 한두 번 자리를 하다 보니 다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만 잘 배우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런지 자격증을 따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니 강사님이 저에게 좋은 회사가 있다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사님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월급도 평균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도 쉽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회사였는데 장부를 다루는 사무일을 보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월급이 제가 원했던 금액과 비슷했고요. 저는 면접을 보고 사장님 마음에 들은 건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덕분에 취직을 했으니 제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고 술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사님과 약속을 하고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사 이야기에 자격증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다고, 한동안 만날 생각도 없다 하면서 김 과장 이야기를 꺼내어 제가 당했던 일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 덕에 남자 공포증이라도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사님이 엄청 진지하게 자기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하는 법이라며 자기랑 연애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강사라서 그런 건지 말도 너무 잘하고 홀린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와 강사님은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자꾸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짐이 저희 집에 쌓이게 되고 반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버릇이나 취향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모네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면서 혼자 살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그래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안식처를 얻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쪽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인생의 반쪽이라 느끼자마자 저희 둘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혼주석을 채울 사람도 없고 상견례도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식도 없이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룸에서 둘이 살다 보니 서로의 사생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던 집은 어떻게 했어? 나 만나기 전에 살던 집 말이야. 그 집 정리한 돈이랑 이 원룸 보증금 합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까? 나 원래 집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도 넓고 나쁘지 않은데 왜? 당신 강사일 오래 하지 않았어? 왜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았어?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던데. 당연히 놀고 즐기느라 돈 못 모았지. 알고 보니 그동안 사람들 만나서 돈을 펑펑 쓰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거할 때까지만 해도 제 위주로 생활을 하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강사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똑같이 술을 처먹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연락이 그렇게 쏟아지는 건지 휴대폰이 쉴 틈이 없이 울려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중해라, 누구한테 이 시간에 연락이 오냐 하다가 점점 둘이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제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뭔지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날 하필이면 카드값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고 카드값이 250만 원이나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바가지를 긁었거든요.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고작 250만 원 조금 넘는 주제에 카드값이 250만 원이 나오면 우린 언제 원룸 벗어나고 언제 애를 낳아 키워? 이거 다 술값이라는 거잖아. 술값. 정신 안 차려 정말? 그러면서 남편을 막 흔들어댔더니 술 먹고 왔는데 토할 것 같다면서 저를 팍 밀치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빠진 저를 발로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지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술 깨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술이 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나 발로 차고 때린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화들짝 놀라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수가 틀리면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나중에는 뺨까지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지가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울리는 휴대폰이 짜증나서 끄려고 눌렀는데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보자 하는 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뒤져보니 그 여자랑 호텔에 들락날락한 예약 내역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카페에 나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커피를 확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쁜 년, 네가 네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이지? 바람은 네가 난 거지. 난 그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주민센터까지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제 가족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순간 눈을 비비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내연녀가 저에게 허언증이라더니 진짜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만 들러붙고 꺼지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술을 또 먹고 들어왔더군요.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뭐?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쓱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왜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이 없어? 오늘 당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스토커니 허언증이라니 떠들더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정신병이 있어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착각하는 중이라고. 제정신 맞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 카드를 줬어. 뭘 네 돈으로 생활을 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럼 수도세, 전기세, 밥, 반찬값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데?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니 남편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면서 자기 짐 몇 개 있는 걸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길래 솔직히 치가 떨리는 인간이긴 했지만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바보 같고 미련 덩어리라는 걸 알지만 학원 앞으로 남편을 보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원 건물에서 나온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오늘 집에 가서 뭐 해 먹자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수법이었던 거죠. 혼자 사는 여자를 꼬셔서 사귀고 그 여자네 집에서 함께 기생하며 지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닫고 완벽하게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전 남편의 지인 회사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보처럼 울면서 지내다가 저는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나이 32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고 국가고시 준비를 코피를 쏟으며 한 결과 4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의 노인들이라거나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하게 일을 했던지라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일을 할 수 있었고 고된 만큼 보람도 느껴져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께서 고생한다고 일당을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 복지 일이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꽤 많았고요. 전 남편이었던 사람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나름 버틸만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사를 가지 않은 탓에 간간히 전 남편과 부딪히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원룸 전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틈틈이 면접을 본 결과 지방에 있는 치매 요양원에서 입주 요양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꽤 힘들긴 했죠. 때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욕을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돌면 까먹으시는 분들이니 저도 마음을 비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남자분과 눈이 맞아서 연애도 하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일하면서 보다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식도 없고 봉사를 하는데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연애를 36에 시작해서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족도 하나 없고 모양도 빠지는 저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 하며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제2막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요양원에 새로 입소를 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는데 우리 이모랑 이름이 똑같아서 이모는 잘 지내시나 싶었는데 그 입소를 하신 분이 진짜로 저희 이모인 겁니다. 이모부가 보호자로 따라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 늙어버린 이모부를 부르니 이모부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진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잘 지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하면서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라고요. 이모부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사촌 동생은 어디 가고 이모부 혼자만 오셨어요. 그렇게 됐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끊긴 채로 지냈지? 네 사촌 동생,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등졌어. 네? 갑자기 왜요?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사촌 동생은 2년 전에 남편의 나쁜 손버릇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내 전 남편이 스토킹을 하고 사촌 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피해 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본인 마음을 몰라주는 사촌 동생이 밉다면서 글쎄 사촌 동생을 피습했고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모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깜빡깜빡하더니 이 나이에 치매를 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모에게 저 알아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엉엉 우시는 겁니다. 희진이, 우리 희진이. 저를 사촌 동생으로 착각하셨는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저를 찾았고 제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모가 밥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저에게 전담으로 맡아주기를 원해서 제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모는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그날이 계속 떠오르는 건지 괴로워하셨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니까 그 기억부터 잊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결국 이모는 당뇨의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요양원에서 지낸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매주 찾아오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이모가 그렇게 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결국에는 네 손에 효도를 받고 눈을 감는구나. 이모가 치매라서 과거 기억을 다 잊으셨으니 다행이죠 뭐. 이모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부는 저에게 본인의 여생은 어떻게든 잘 지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부의 동생분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사촌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미국에 가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모가 치매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모를 위해 남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도 사촌 동생 곁으로 갔으니 미련 없이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혼주석도 못 채워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친정에서 혼수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돈 못 받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큰 돈 아니야. 너 키우면서 우리가 처형내 보험금에 손을 댔다. 너 그렇게 기숙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 보험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아. 이모부는 받지 않으면 버리고 갈 것이라며 협박을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제 남편에게도 저를 꼭 잘 보살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서로 가족으로서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며 우리 조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주신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여성 쉼터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고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남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남편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 간의 불화로 매일이 지옥 같으신 분들, 꼭 용기 내셔서 본인의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